나빠져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국가를 위해 갚아야 되는 빚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1,500만 원이라고 합니다. 1,540만 원. 나라 빚이 벌써 1인당 1,540만 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혹시 미성년자라면 여러분들이 뭐 이제 한 3천만 원씩 1,500만 원. 뼈 빠지게 돈 벌면 뭐하나? 예. 세금으로 다 뜯길 판이야. 상반기 재정 적자가 111조 사상 최대입니다. 1인당 채무 7개월새 100만 원씩 늘어버렸어. 앞으로 4차 추경이 있다면 재정이 더 악화될 것인데 올 연말에 1,600만 원을 넘어설 전망. 난감하구만. 예. 난감하구만. 예. 지출만 316조. 나라 살림 적자가 커지고 있지만 문재양은 확대 재정 신속 대책을 하겠다. 예, 선심성 재정 지출을 억제해라. 이게 뭐 아주 오래전부터 했던 얘기잖아요. 국명 한 명이 지고 있는 나라 빚이 1,500만 원을 넘어섰다. 상반기 나라 살림 적자 규모도 사상 최대 상황. 나라 국간 사정이 더 빨리 나빠질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2000년 237만 원이던 1인당 국가 채무가 20년 만에 6배 이상 늘었다. 문제는 최근 들어 증가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게 지금 그 국민 한 명당 100만 원씩 내야 되는 부채가 이게 그게 늘어나는 기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거다. 이 얘기는 들어오는 돈은 줄어드는데 복지나 경기 부양에 쓰는 돈이 많아지면서 나라 살림의 적자가 커지고 있다.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결국 빚을 늘리고 있는 상황. 나라 국가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 그럼에도 적화대 여건에서는 확당 재정의 X를 더 세게 밟을 예정인데 연말에 45% 국가 채무. 예, 정부 예상보다 3년이나 빨라졌습니다. 이게 좌파들이 나라를 망친다라는 게 바로 이 대목이에요. 이게 이렇게 돼서야 됩니까 이거?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금만 생각하고 팡팡 써대는 거지. 이런 운동권적인 이런 게으른 386, 586 운동권 좌파들의 이런 게으른 놈들이 나라를 큰일을 맡으면 이렇게 되는 거라고.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재정 지출 속도가 이어진다면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앞으로 재정을 써야 할 때 제대로 쓰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자, 재난지원금 대상을 소득 하위 50%로 정하는 식으로 속도를 늦췄다면 7조 원의 재정 여력을 비축해 이번에 고민을 덜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선거 때 돈 쓰고 그걸 그런 식으로 정치적 이익을 노리고 정치적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 관건 선거하려다가 이런 꼴이 난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저출산 고령화, 인구 감소에 따른 복지 비용이 늘어나는 점, 이거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될 거죠. 인구는 줄어들고 고령화가 많으니까 의료비가 많이 늘어나.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나갈 돈이 많아지는데 거둘 돈은 없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지출 구조 조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 올해 지출이 보면 코로나와 무관한 복지 관련 지출이 많더라. 선심성 재정 지출을 억제해라. 민간의 활력을 높여 세입을 늘리고 재정 대비 효율성을 높이는 척으로 가야 된다. 재정 체력이 약화되는데 정부가 OECD와 비교해 재정 건전성 악화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은 기축통화이거나 우리보다 훨씬 앞서 고령화가 진행됐다는 점에서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피그스 국가들은 정치 논리 휘둘려 돈을 마구잡이로 풀다가 세계 금융 위기가 터지면서 재정 위기에 처했고 지금은 그 재정 위기가 만성화된 점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자, 우리나라의 문재양 정부가 얼마나 빈자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지를 알려주는 뉴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월 25만 원도 못 갚는 서민들. 코로나 위기가 취약계층부터 때렸다 이건데. 자, 서민대출 연체가 지금 눈덩이로 불고 있다는 이야기. 이거 은행권에서 터져 하면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대출 만기가 연장된 중소기업 자영업자 부실도 상당할 듯. 햇살론 17 연체율 평소 2%에서 지금 12%로 6배 늘어났습니다.
저소득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정부 보증 신용 대출 상품인 햇살론 17의 연체율이 은행별로 지난달 치고 12%까지 급등했다. 돈을 못 갚는 거야 지금. 일반 가계대출 연체율이 수십 배에 달하는 수치다. 우한폐렴 때문에 살림살이가 어려워진 저신용 저소득층부터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소기업 자영업자까지 합쳐진다면 부실이 사회 전반으로 불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 여기에 그 뭡니까 자영업자분도 계실 거 아니겠어요. 자영업자분께서도 지금 이거 이러다 저 대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고 고민하신 분도 계셨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지금 한둘이 아니라는 거야. 신한국민, 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에 따르면 현재 햇살론 17의 연체는 은행별로 4%에서 11%, 12%까지 올라 있다. 3배가량 일반 연체율에 비해서 1월달에 연체율에 비해서 3배가량 치솟았는데, 국가 가계대출 다른 연체율에 비하면 최대 50배가량 높은 상황. 햇살론 17은 대법과 불법 사건임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저신용자를 제도권 금융으로 포용하기 위해 정부가 발표한 100% 정부 보증 상품이다. 정부가 보증을 서줘. 연소득이 3,500만 원에 못 미치거나 신용등급 6등급 이하면서 연소득이 4,500만 원 밑으면 누구나 1,4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는데 이 1,400만 원을 못 갚는다는 거야. 이게 지금 경제 전반의 부실 신호탄일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온다. 물론 국내 은행 전반의 연체율은 아직 이런 증거가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하지만 이것이 결국 9월까지 중기 자영업자들에게 대출 만기와 이자를 한식으로 유예해준 착시 현상일 뿐이다. 햇살론 17도 유예 대상이지만 원리금을 연체한 적이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하 계층보다 파열음이 나타나고 있다. 우한폐렴 사태 장기화와 수해 등의 악재를 고려하면 연말부터 부실이 가시화할 수도 있다. 지금 올해 연말이 우리 연말이 정말 여러 가지의 위기 상황이 올 수가 있는 거야. 이런 걸 감안해서 보면요. 저소득 저신용 계층 전용 상품 햇살론 17의 연체율 급등은 눈덩이 부실의 사전 경고음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이게 결국에는 그 자영업자들까지 중소기업까지 합쳐지면 더 심할 거라는 거죠. 거기다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고 재난지원금 효과가 감소하면서 문을 닫는 가게들이 속출하고 있는 불길한 징조가 나고 있다. 거기다가 대출 만기 이자 한시 유예 조치가 끝나면 서민 경제 민낯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은 그 문재인 괴뢰 정부 굉장히 상황이 안 좋잖아요. 이게 부동산에 대한 상황이, 이게 매매가가 안 잡히고 전세가가 폭등을 하고 전세가가 희귀해지게 만든 거야. 그러면서 월세로 전환한다 이거죠. 원래는 얘네들의 생각은 전세를 끼고 사는 사람들은 원래 돈이 없는 놈들이니까 그 놈들이 투기꾼 놈들은 월세로 못 바꿔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야. 실제 나타난 양태는 월세로 쑥쑥쑥 다 바꿔버리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전세 끼고 산 것이 아니라 그 정도 전세가들은 언제든지 끌고 올 수 있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전세가 폭등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지금 이러다 보니까 전세가가 폭등을 하고 월세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월세로 바뀌는 현상이 앞으로 장기화될수록 집을 살 수 있는 꿈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겠죠. 왜 내가 생돈이 나가야 되는데. 막말로 생각을 해봐. 월세 내면서 거기서 막말로 뭐 살 바에는 호텔 들어가서 살지. 안 그래? 호텔 들어가서 애를 키우고 살지. 뭐 빨리 다 해주는데.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야. 이게 그 교육 때문에 가고 어디 때문에 가고 이게 네 생돈이 다 날아가는 거거든요. 돈이 날아가는데 어떻게 돈을 저금을 합니까? 이런 상황이 장기화가 될수록 정부에 대한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연말이 되면은 지금 보다시피 이런 경제 지표에 또 이 지대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금은 금융적으로 한시 유예를 해줬기 때문에 가려서 보이지 않았던 금융 부실에 대한 지표들이 빵빵 터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그때가 돼도 또 금융당국이나 뭐 정부에서는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는 조선일보가 지어낸 거다. 이러고 이제 또 헛소리 하겠지만요. 국가 산업단지 가동률 떨어지는 거 보소. 지금 그냥 막 떨어지고 있고 폐업률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씁쓸한 일이구만. 일단 서민종용 대출 상품들의 연출이 급등하고 있다는 거 무서운 일이에요.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할 수 없다고 보는데 없는 상황이 아이고야. 이게 그러니까 지금 한번 보면은
어 이게 한 달에 한 25만 원 정도라는 거야. 어? 아. 금융권에서는 연말부터 부실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 달로 예정됐던 대출 만기 이자 유예 조치가 한 번 더 연장이 된다면 이 수치가 크게 변하진 않겠지만 이 연체율 자체가 그러나 최하위 계층부터 시작된 균열이 커지면 금융권 전반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계 기업 등을 모니터링하며 부실 위험에 나서야 된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괴뢰 정부가 은행권에서 나올 수 있는 흔히 말하는 이제 압류, 딱지 붙고 막 이런 것들을 피하려고 계속 유예시키고 있지만 이게 영원하지는 못한다는 얘기겠죠. 터진다 터져.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이제 월세를 받는다라고 하면 말이에요. 건물이 한 100억짜리 건물 거기에 딱 꽉꽉 차 들어가 있어. 그냥 딱 지하 딱 2층까지 주차장 딱 1층에 딱 은행 딱 그 옆에 편의점 딱 약국 딱 2층 3층 막 치과 막 내과 빡빡빡빡 의사들 쫙 깔려있고 그냥 쫙 월세 따박 그냥 딱 그거를 생각을 하지 딱. 근데 이제 그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죠. 하지만 그런 것만이 아니라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소소하게 월세를 받고 사시는 분도 계시죠. 그게 뭐냐면 이제 자그마한 건물에 여러 집들이 이제 붙어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이제 월세를 받으면 한 달에 100만 원, 150만 원 나온다 이거지. 노후 생활을 그걸로 좀 하자. 그러니까 연금 받는 거나 이런 거 해서 월세들을 이렇게 받자 해갖고 소소하게 월세 받는 걸 꿈꾸고 있었던 어느 노부인들은 지금 진역 살게 생겼습니다. 월세로 150만 원 버는 다세대 건물 가졌다고 진역 살판. 어느 부부의 이야기. 노후의 자식들의 짐이 되기 싫고 아파트 살 돈은 없으니 다세대 건물을 사서 세를 놓고 있었는데 최근 제도가 바뀌면서 진역살이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서울에 사는 50대 정모 씨 얘긴데 비아파트 임대사업자에게 큰 부담이 되는 이번 대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어이가 없는지 한번 보시죠. 아파트 살 돈이 없어서 산 다가구 주택에서 노후 보장 기대했더니 완전히 범죄자가 돼버렸어. 이 양반이 지금 이 아저씨가 2017년도에 다세대 건물을 매입해서 임대사업자로 들어가고 건물값은 22억, 기존 세입자 전세보증금 13억 원에 대출 7억 원 받고 나머지 한 2억 정도 합쳐서 건물을 매입한 다음에 이거 뭐 대출금 7억 원 정도면은 7사 28, 그러니까 280만 원 정도가 한 달에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월세로 뭐 그 이상 나온다는 거네. 월세로 한 430만 원 정도. 한 달에 한 430만 원 정도가 월세다 이거야. 대출금 갚으면은 대충 뭐 이렇게 하고 한 450만 원 정도 치고 하면 그래서 한 150만 원 남는다 뭐 이 얘기인 것 같은데 이 집을 취득해서 10주택 보유자가 됐다. 가구 수가 10개여서다. 그러다 보니까 월세 뭐 이것저것 뭐 대출금 갚고 뭐 하면 한 월 150 정도 수익이 생기더라라는 거야. 그런데 정부 규제로 단꿈이 깨져버렸다. 여기에는 모든 단기 임대를 폐지하고 아파트는 8년짜리 장기 임대도 없었다. 다세대 다가구 주택 검설 임대만 10년짜리 장기 임대 등록이 가능토록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중도의 사업을 포기하면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보증금 가입 의무화. 이게 뭐냐? 보험을 들러라는 거예요. 자, 가장 큰 부담은 내년부터 임대보증금 보험이 의무화되는 것이다. 임대보증금 보험이란 뭐냐? 집주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이를 대신 돌려주는 제도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보험이 대표적인 상품이다. 그래서 1년 동안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부터는 새로 맺는 임대차 계약부터 집주인에게 보증금 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여기에 보증금 수수료만 1%를 내야 되는데 2억짜리 가입하면 보증금 수준은 30만 원 미만으로 부담이 크지 않지만 이게 한 가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다세대 주택은 보증료율이 30%를 할증이야. 여기에 30% 할증에 이렇게 정시처럼 가구 수가 많은 다가구는 곱하기 또 10개야. 그리고 이거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해. 대출도 많고 전세 보증까지 끼어 있는데 보증보험이 가입이 어려울 텐데 징역세를 하라는 거냐. 예, 또 이거 그 집회 나오신 분들이네요. 다주택자 투기꾼들 민주당에 몰려 있다. 야, 그러다 보니까 비아파트 임대사업자도 자진말소 기회를 달라고 하는데 국토부는 그걸 안 된다고 막아버리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 또 다른 사람은 임대사업을 하는 50대 여성도 정부 대책으로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는데 다세대나 빌려는 아파트처럼 가격이 급등하지도 않았고 자금이 부족한 서민층에게 저렴하게 공급한 건데, 아니 얼마 전까지 세금 혜택 준다면서 임대사업을 권장해 놓고 이렇게 하루아침에 투기꾼으로 몰아서 규제하는 법이 어딨냐. 자진 말소할 기회를 줘 했더니 그거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좀 웃긴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지금 등록된 임대주택들이 156만 가구입니다. 그리고 새로 늘어난 6만 가구 중에서 74%가 바로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입니다. 우리나라의 민간 임대에선 비아파트 비중이 훨씬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저 사람들이 진짜로 서민들의 어떻게 보면 그 일반적인 진짜 서민들이죠. 진짜 돈 없는 서민들의 삶에 지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한테 돈 더 얻든 너희들이 투기꾼이니까 돈 더 내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 현장에서는 돈 없는 사람들은 더 죽어나가는 거야 지금. 그러니 어쩌겠어. 당연히 월세를 더 받겠지. 아 무겁다 무거워. 2리터짜리는 무거워. 함께 보시죠. 다주택은 노예 함정. 강남 똘똘한 채와 전세 월세살이가 수두룩하다는데 서울 시골 작은 집 지분을 갖고 있는 것도 과연 투기꾼인지 의문이 드는 상황. 이게 뭔 말일까? 보시죠. 이게 지금 적화대 안에서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십시오. 적화대 AB서관은 1주택자로 분류되는데 외연만 보면 다주택자를 투기로 보고 제재하려는 정부의 참모로서 적합해 보이지만, 하지만 이 양반의 부동산 내역을 보면 다주택자 부럽지 않은 수준이다. 왜 그러냐? 본인과 배우자 공동 명의로 강남 개포동에 14억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게 마누라랑 공동이니까 7억으로 분류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7억 원의 권리만 지니고 있다 보니까 종합부동산세 대상도 아니다. 하하, 종부세를 피해갔어. 왜? 개인당 9억 원을 9억 원까지 공제해 주니까 7억 원 14억 원짜리인데 공동 명의했기 때문에 공제가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는 고가 전세도 보유 중이다. 일원동의 하나 아파트에 본인 명의로 8억 원의 전세를 임차했어. 그러니까 이 양반은 14억짜리 집에 8억 원짜리 전세를 갖고 있는데 1주택자라는 거야. 예, 아주 놀라운 이야기예요. 1주택자야 이 양반은.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웃겨. 자, 고위공직자 B씨는 다주택자로 분류된다. 그런데 이 양반이 얼마나 얼탱이 없어할까를 보면 신기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양반은 세종시 소재 아파트를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데 이거는 2억 900만 원. 나머지 한 채는 경남 합천군에 있는 단독주택인데 450만 원짜리 450만 원짜리 단독주택을 갖고 있어서 2억짜리 집이랑 450만 원짜리 합쳐갖고 다주택자야. 그것도 7남매가 7분의 1씩 주택집으로 나눠갖고 450만 원인데 이 양반은 다주택자야. 이 양반은 앞서 있는 비서관과 비교해보면 현저히 못 자르는데도 정세균이
처분을 명령한 다주택자에 들어간다 이겁니다. 야 정말 가관이구만 가관이야. 야 주택 수를 기준으로만 투기여부를 판단하는 정부의 자태에 의문이 커지고 있다. A 비서관과 B 씨 사례처럼 형평성이 맞지 않는 사례가 다소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자 여기 조사를 해보니까 81명이 1주택자면서 전월세를 추가로 살고 있었다. 사정이 있을 수 있다. 대표적인 게 직장 위치 때문이다. 그러니까 수도권과 세종의 주택과 전세를 오고 가면서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얻는 경우로 보이는데 하지만 공직자 C씨는 강남 압구정동에 14억 원의 자기 아파트가 있으면서 강남 대치동에 9억 원대 전세를 임차했다. 다주택자는 집을 팔려는 주문에도 자유로우면서 쏠쏠한 투자를 한 셈이다. 그러다 보니 상속 등의 이유로 다주택 가진 이들의 불만이 터져나온다. 공무원들이 승진 불이익을 받을까봐 부동산 눈치 게임을 하게끔 만든 상황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하소연하는데 이게 진짜 너무 웃기지 않아요? 진짜. 아니 그것도 4분의 7, 4, 28인가 그것도 집값이 한 2,500 정도 된다는 얘긴데 그거를 지분을 또 7분의 1만 갖고 있으니까 450만 원 그것도 지분의 7분의 1밖에 안 갖고 있는 450만 원짜리도 1주택으로 해갖고 넌 다주택자라고 하고 있는 게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이게 괴뢰 정보가 너무 이건 덜 떨어진 거야.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의 괴뢰 정부를 보면은 점점점 인기가 없어지니 여기저기서 괴뢰 정부에 대해 이제 반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그런 거죠. 뭐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는 거지. 뭐 그리고 또 뭐 이제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제 처음에는 이게 아이고 형님 이러다가 이제 형님이 돈 떨어지면 이제 아따 나 누군지 알아요. 누구세요? 이러고 가는 거야. 예. 이게 이제 점점 힘 빠진다는 게 뭐겠죠. 권력의 누수가 생기고 권력이 쭉쭉 누수가 생기면은 밑에 애들이 이제 들이받기를 시작합니다. 뭐야 장난해? 이러면서 정부한테 이제 대드는 거죠. 서울자치구가 정부한테 큰 소리를 쳤습니다. 괴뢰 정부가 일방적 1주택자의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발표했는데 그건 지들끼리 정한 것이다 라면서 서울시가 들이받았습니다. 서울자치구에서 정부가 중저가 아파트 재산세 감면 추진한답시고 던졌더니 서울시 자치구가 제동을 걸었다. 구청장이 모두 더불어 반민주당 소속인데 얘네들이 지방 재산세는 지방세고 지방 재정의 근간을 이루는 건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러면서 들이받았어요. 왜 정부가 우리랑 말도 안 하고 지들끼리 빠져라 이러면서 대들었다 이겁니다. 1주택 소유자 재산세 감면 발언에 대해 부처가 논의할 수 있도록 대표를 발언하는데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재정이 취약한데 정부가 마음대로 이렇게 재산세를 감면하면 우리가 뭐가 되나? 지방정부가 논의 좀 해야지. 예. 이건 조은이 언니에 대해서 얘기한 거지만 결국에는 괴뢰 정부에 대해서 야 왜 니들끼리 다 얘기하고 너 니들끼리만 해. 뭡니까 조은이 언니랑 정부랑은 액수만 다를 뿐이지 깎긴 깎겠다고 얘기를 한 거야. 하도 욕을 먹으니까 안돼 이러고 이제 들이받은 거예요 그냥. 얘네들이 지금 정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금 그런 내용이 나오죠. 왜 이렇게 노영민을 늦게 잘랐냐, 왜 안 자르냐, 이건 왜 우리한테 이러냐, 잘라야 되자 따로 있다. 이게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툭툭 던지는 거예요 지금. 그게 이제 권력이 레임덕이 오면 당연히 나오는 현상이거든. 근데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기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이제는 외부에서조차 괴뢰 정부에 대한 실체를 이제 알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유엔이 나설 준비를 하고 있어요. 사실 나는 좀 이 문제를 우파 진영에서 좀
그러니까 강경 우파 쪽에서 이 문제를 더 나섰어야 됐다고 보는데 정말 웃긴 거는 미국이 더 강경하게 나서고 있네. 예. 유엔이 잘 이해했다더니만 알고 봤더니 인권 침해라면서 지금 유엔에서 때릴 지경 직전까지 왔어요. 지금 궁지에 몰렸습니다. 통일부 언론을 왜곡하고 외교 망신을 자초했다는 논란까지 올라오고 이거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어. 이것도 지금 지금 얘도 스멀스멀 여기가 지금 수면 위인데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어요. 언제 머리를 팍 하고 올라갈지 몰라 지금. 탈북단체 설립을 취소시키고 사무검사한 것에 대해서 유엔 측에서 이거는 정치적 결정이라고 강력 비판이 나오면서 공식 통보면 성명도 되겠다. 유엔 측은 아직까지는 중단 제한은 알리지 않았지만 국민의 편집된 내용 말이고 외교 망신을 우려한 건 바로 통일부라는 거예요. 지금 유엔이 지금 서서히 나설 준비하고 있는 거죠. 킨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이 통일부의 소관 등록법인 대상 사무검사를 두고 한국 정부의 정치적 결정 인권 침해 소지가 있으면 한국 정부에 통보할지를 고려 중이다 라면서 강한 비판을 내놓았다. 아하. 근데 이거는 통일부가 킨타나 보고관이 우리가 설명한 뒤에 우리의 조치를 잘 이해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언론에 뿌린 것과는 완벽하게 반대되는 입장이다. 통일부가 김여정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온갖 난리 쌩쇼라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유엔 등 국제기구의 반응을 국민들에게 진실하고 성실하게 전달한 게 맞냐라는 지적이 일단 나온다. 또 외교 관련한 이슈조차 본인들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편집해 언론과 국민들의 한쪽 눈을 가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 같은 갈등이 자칫 외교 망신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미 어딥니까 저기 어디 나라의 다른 나라의 성추행 사건 때문에도 한번 나왔죠. 근데 이게 또 두 번째 대대적인 외교 망신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킨타나 보고관은 지금의 탈북 단체들에 대해서 하고 있는 온갖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 인권 침해 소지가 있으면 한국 정부의 통발제를 고려 중이라면서 한국 정부의 지금 이런 모든 건 정치적 결정이다. 그리고 통일부는 자기네들의 결정에 대한 기술적인 면만을 설명했다. 나는 북한 인권 단체들은 사무검사는 이런 기술적인 면을 넘어 한국 정부의 정치적 결정이라고 본다면서 꼬집었다. 사무검사 대상이 탈북민들이 운영하는 인권 단체이기 때문 왜 탈북민들이 운영하는 인권 단체만 조사하는가? 그래요. 아주 꼬집었습니다. 나는 이것이 정치적 결정이라 보고 통일부 관계자에게 당장 이걸 멈춰야 된다고 제안했다. 사무검사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과 관련 소송에도 내가 주목하고 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내가 통보가 공식화되면 성명도 내가 그냥 때려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유엔 보건 Hi, I'm Quintana. Today. 이러고 이제 CNN 뉴스가 딱 나오는 거죠. Today. 이러고 한국에 대한 이야기로 한국 인권 침해라고 매우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개망신 아주 그냥. 킨타나 보고관의 발언은 그간의 통일부 주장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다. 통일부는 마치 킨타나가 자신들과 공감을 한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잘 이해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통일부는 킨타나 보고관이 서호 차관에게 사무검사 중단을 제안했던 내용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숨겼죠. 그러다 보니까 킨타나 보고관의 언론 인터뷰를 계기로 통일부가 유엔 등 국제기구와의 소통 내용은 정부의 일방적 발표 외에는 실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악용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했다. 정말 뉴스 진짜 문장 잘 썼다. 결국에는 정부가 실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서 거짓말을 한 게 아니냐. 그래요. 사실 이게 사실 여기 난 좀 잘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그 점이야. 왜 우리 이제 강경 우파, 액티브 우파들이 이제 안보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군가도 많이 틀고 뭐 미국과의 동맹도 얘기하고 또 어떤 반북, 반공
이런 걸 우리가 말로는 많이 주장을 했는데 실제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방공에 있어서 북한과 어떻게 보면 직접적 그런 접촉과 대립을 해왔던 탈북 단체들이 아주 이런 탄압을 때 예, 이런 것도 같이 나서줘야 되거든. 예, 같이 뭐 말려? 이러면서 앞에 쫙 태극기가 깔리고 뒤에서 그냥 전단지를 보내버리는 거야. 보란 듯이. 경찰들이 쥐들이 어쩔 거야. 뒤에서 보내겠는데. 탁 앞에는 바리케이트를 딱 깔아주고 보내셔. 우리가 가려놓을 테니까. 뭐 어쩔 거야. 경찰들이 쥐들이. 팍 이랬어야 되는데 말이죠. 정말 아쉬워요. 이거 어떻게 보면 뭔가 그 어떤 집단적 움직임에 대한 어떤 진정한 활용이랄까 이런 게 조금 아쉽네. 어쨌든 간에 이번에 여러분들 그 홍수 피해를 받은 우리 지역도 많지만 가장 또 큰 타격을 받은 곳이 있습니다. 우리의 땅이죠. 근데 여기에 이제 원시 부족이 와서 지금 침략한 상황입니다. 우리의 땅에 원시 부족이 들어와 있는 이 원시 부족들이 지들이 뭔 기술이 있겠어. 얘네들이 뭐 4대 강이 있어. 뭐 댐이 뭐 제대로 건설될 리가 있겠어. 비행기도 훈련도 이렇게 비행기 프라모델 가지고 하는 그런 한심한 애들. 이런 애들이 일본 욕하면서 렉서스 타고 이런 애들이 지금 홍수 피해로 난리가 났는데 그 와중에 즐거운 뉴스 아닐 수가 없네요. 북한 홍수로 핵단지가 피해본 듯하다. 이거는 그나마 그 와중에 다행이네요. 비가 많이 와서 북한의 핵단지 핵 무기가 타격을 받은 것 같다라는 내용인데 냉각수 공공용 보아 펌프 시설에 물이 잠겼다. 예, 영변 핵단지가 홍수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나왔다. 북한 전문 매체가 지금 위성 사진을 보니까 여기 보이세요? 여기가 지금 여기가 덮여서 물로 보이죠? 여기 물로 덮였어 여기가.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있는 다리가 없어졌어. 없어졌죠 여기. 마치 무슨 포토샵으로 지운 것 같잖아 지금 여기. 이러다 보니까 위성 사진을 보니까 구룡강 수위가 높아졌다. 상당한 홍수가 있었던 것, 최악의 수준 같다 이러면서 자 여기를 보면은 그 핵시설의 냉각수, 냉각수 같은 경우는 뭐 자동차 운전하신 분들은 알죠. 이 뜨거워지는 걸 이제 식혀야 돼. 그러려면 냉각수가 필요해요. 또 여기서 또 쓸데없는 쓰레기 그 드립 친다고 또 여기서 뭐 육각수 뭐 이러면서 뭐 흥보가 기가 막혀 뭐 이런 애들이 있어. 제발 그러지 마. 드립 같지도 않은 그런 냉각수 얘기인데 육각수 얘기하고 이러지 말자고. 그냥 파이냥 어디서 그냥 되지도 않은 그런 애들이 냉각수 공급을 위해 건설한 보아 냉각수 안해. 예. 건설한 보아 냉각수 공급 펌프 시설이 설치된 물이 잠겨 있는 산이도 공급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파이프라인 등이 손상이 입었을 거다. 여기 어떤 손상이냐? 자 여기 보면 펌프실에 필터를 통해 맑은 물을 공급해야 된다. 그런데 온갖 모래와 자갈이 유입됐을 거고 이게 복구하는 동안 가동은 쉽지 않을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도 홍수가 나서 핵시설에 차질이 있었는데 아주 나름대로 개꿀 뉴스네요. 어쨌든 한쪽에서는 뭐 피해가 있지만 또 북한의 홍수는 우리나라 안전에 또 역설적으로 국가 안보에 도움을 주었다. 뭐 쟤네 돈도 없으니까 모래나 자갈 같은 것들을 파이프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막 퍼내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열심히 해. 그러니까 쟤는 그 아오지 탄광이 아니라 파이프 안에 들어가라고 이래갖고 거기서 삽질할지도 모르겠네. 여기서 또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알만한 분이 일단 그
정부를 이게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게 한 감성파리로 우파가 이렇게 공격을 한다라는 것도 참 이것도 신기한 전략이네. 예. 김종인 야야야야야야야야 문재인 말야 선거 때는 추경하자 그렇게 돈 뿌려대다니 왜 네가 그 수혜 벗고 추경은 왜 거부하고 가만히 있는 거야? 빨리 돈 뿌려 빨리 해.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알만한 분께서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는 누가 보더라도 노림수가 있는 거죠. 예. 선거 때는 그냥 아주 그냥 돈이 그냥 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니 아주 그냥 아주 수혜 복구하는 거 그냥 말도 안 해. 예. 자, 수혜 복구를 위한 4차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보류한 것에 대해서 이게 이제 그 정부가 이걸 못하겠다 나온 거죠. 그랬더니 할렐루야 선거 때는 아주 그냥 추경 아주 그냥 입에 추경 날고 있던 인간들이 갑자기 그 생계를 상실한 사람들을 위한 추경을 거부하는 걸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야 이건 진짜 야 정말 이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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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이건 나 안 넘어갈 수가 없다 정말 이거는. 채팅창이 사라졌어요? 이건 또 뭔 말이야? 여기 죄송합니다. 제가 세팅을 안 했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정말 등청스럽네 정말 말 그대로. 지난번에는 아주 그냥 100만 원씩 보낸다고 가지고 그 난리치고 그냥 그래 막 강조하고 난리던데 이번에는 수혜로 많은 사람들이 내리 복구하는데 추경이 이러는 게 필요하고 하잖아. 근데 왜 갑자기 추경 안 한다고 그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금 이제 예비 비만으로 한번 하자라는 건데 지금 이거는 김종인 할배가 어차피 야당이 말해봤자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잖아 지금요. 뭐 저쪽이 다수인데 저쪽이 다수니까 이쪽 야당 입장에서는 어차피 할 수 있는 게 없어. 국회 아니든 뭐든 다 법안은 지들이 다 통과시키는데 단지 여론전이라도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지금 김종인이라는 사람이 내가 말했듯이 이 사람은 짧고 임팩트 있게 기사거리를 던져주는 데는 능력치가 거의 레벨이 99란 말이에요. 이 현존하는 사람 중에 쫓아갈 사람이 없잖아. 이게 던지는 게 다 그냥 기사거리잖아. 왜냐면 짧고 임팩트 있게 한다는 거야. 왜 추경 때 아주 그냥 그 추경하다니 왜 지금은 안 해? 이러면 그냥 사람들이 쓰기 좋잖아 기자들이. 그리고 약간 그 연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세가 있다는 것도 역용하는 면도 있어. 약간 좀 뭐랄까 좀 괴팍한 할배 같은 느낌의 하지만 또 재미있는 할배 뭐 이런 느낌이라는 거지. 근데 그 부분에서 어차피 야당만 안 듣거든. 안 듣는 걸 알 바에는 야 어차피 우리가 말하는 거 안 들을 바에는 우리가 야 사람들한테 야 감성이라도 팔면 뭐 공감대라도 팔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러고 던지는 거야. 그러면 원래 우파대로라면 아니 종인 할배 종인 대표 지금 가계빚이 얼마인지 알아? 1,500만 원 매기 이거 지금 장난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아마추어 되는 거죠. 예. 야 좀 지금은 어차피 우리가 말해도 저쪽에서 안 들어줘. 우리가 대신 이렇게 얘기하면은 많은 수재민들이 얼마나 고마워하겠니. 거기서 그게 목적인 거죠 지금. 실제로 저렇게 된다는 기대가 아니라 지금 수해나 이런 걸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터치하는 거죠. 터치를 하는 거야. 우리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소리를 냈고 우리가 큰 소리 치고 있고 수해 현장 가서 하고 우리가 정부를 향해서 이렇게 돈을 더 줘야 된다 얘기하고 있고 터치를 하는 거야. 거기다 대고 왜 1인당 가계부채가 지금 1,500만 원인데 이건 너무 아마추어지. 왜 어차피 말해봤자 안 들어주거든. 정부 얘네들이 안 들어줄 걸 아는 거야. 안 들어줄 건 뭐라도 한다? 여론전으로 간다. 여론전이 뭐다? 피해자의 마음을 터치해주면서 감성의 공감을 파고든다. 이런 부분에서 저런 이야기 나온 거죠. 냉정하게 말하면 사실은 좀 가계부채가 많아서 하기가 어려울 수 있잖아.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일단은 야 어차피 안 들어주는 거 다 알면서 왜 그래? 그럼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 터치라도 하자 이거야. 이 와중에 여러분들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핵을 겪으셨을 때 그때 제가 참 그 한편으로 마음이 아팠던 건 그거였어. 관서에서 당장 나가라. 청와대에서 방 빼라 막.
아주 그때 막 조국 아주 그냥 아주 그때 종편 패널들 나온 애들 좌빨 애들 나와 갖고 어 "아유 탄핵을 당했으면 당장 나와지라. 어? 거기서 말이 됩니까? 여기 일반인인데 이제 나와지라. 나와서 이제 그 청와대에 있으면 안 되지라." 이러면 아주 그냥 방송에다 나가라 아주 그냥 그러더라고. 그게 참 어떻게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는가. 어느 정도는 준비를 하고 이러다가는 아주 그냥 "당장 방 빼라. 나가라." 막 아주 그냥 막 이제는 박원순의 유족들이 안 나가고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나가. 나가. 박근혜 탄핵 때는 당장 나가라고 난리를 쳤던 인간들이 박원순의 가족들이 관사에 거주하고 있는 이런 세금 낭비에 대해서는 입 다물고 있다라고 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구만. 강난이가 아직도 관사에 거주 중이더라. 주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런 황당한 이야기들로 버티게 하고 있고요. 세금으로 운영되는 관사에 거주할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있을 수 있냐? 당장 나가. 뭐가 예외야? 예외는 늦어도 이달 중으로 나간다고? 당장 늦어도 이번 주 금요일 안에 나가. 금요일도 뭐 길다. 이번 주 목요일 안에 나가. 즉 오늘 밤 안에 나가. 박원순은 마이너스 6억 9천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마이너스 6억 9천만 원. 알 바 없어. 나가. 호화 관사라고 입주 당시에 논란이 있었던 상황에서 그 호화로운 관사에 법적 근거 없이 세금을 쓴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셨을 때는 자택 보일러 수리 등을 이유로 청와대 퇴거를 미루자 여권에서 비판을 쏟아내지 않았냐? 그 추운 날 말이죠. 그 추운 날 보일러 수리조차도 기다려주지 않았던 좌빨놈들이 이제 와서는 국민 세금을 이런 식으로 낭비를 해도 모른 척하고 있다 이겁니다. 여기는 방이 5개, 회의실 1개, 화장실 4개. 전세가만 28억 원. 좋은데 사셨구만. 좋은데 사셔 아주. 여기는 당시 최고가 아파트인 타워팰리스 타워팰리스 전세가보다 더 비싸 논란이 되기도 했다. 야, 이 인간들 뭐야 이거. 서울시는 월세 208만 원을 추가로 내고 있다. 야, 이놈들 아주. 그러니까 아주 좋구만. 서울 시민들 세금으로 아주 호화롭게 아주 거주하시고 지는 안 나가겠다. 나가! 이런 걸 보면 인생이란 게 다 사필귀정이야. 또 내가 또 어려운 말 썼구만. 또 인과응보야.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렇게 뿌린 대로 거둔다 이 얘기죠. 사필귀정. 사필귀정.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이렇게 좀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필귀정. 사필귀정. 사는 사필 사필 귀 이어져 이어 정 영턱스 클럽의 정이죠. 나이키. 사필귀정. 인과응보. 사람 과 엔드. 응보 하니까 응가네. 그치. 인과 응이니까 이응.
보는 5. 예. 인과응보. 그렇죠. in and 이응 5. 예. 인과응보. 좋습니다. 중말씀아. 예. 여러분들 중말씀아 잊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그렇죠. 중국말 쓰지 마. 중말 쓰마. 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인생이라는 게 아니니까. 이 애들이 그 못된 짓거리를 하니까 그대로 돌려받는 거예요. 예, 폼나. 뭐가 폼납니까? 중말 쓰마. 중국말 쓰지 마. 내가 한자를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중국으로부터의 그런 영향을 스스로 벗어날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참 그 중국말을 그렇게 좋아하시고 말이지. 다행히 위기를 극복했구만. 이렇게 그 친중 반중을 갖고 와서 위기를 극복했어. 그 우파 진영에서 이렇게 활동한다는 건 이런 점에서 좋은 것 같아. 예, 그 나름대로의 그 한자를 싫어하게 만든다. 아주 다음 뉴스 영어로 써줘. 예. 엔드가 있었으니까요. 다음 뉴스는 아주 그냥 천박하고 아주 더러운 모습을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 태양광 이야기는 뭔가 갑자기 태양광 나 물린 이야기 말씀하시는 건가? 예. 그래요. 마음이 아파오는구만. 좌우당간 지금 아주 천박하고 더러운 장면을 여러분들 보시겠습니다. 무려 딸이 보는 앞에서 주물럭대던 그 반민주당의 의원. 아주 오늘 CCTV가 공개가 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아주 천박해. 반민주당 부산시 의원. 이 장면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 엄마 뒤가 딸이야 지금. 그래서 얼을 만지면서 쓱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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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뒤가 딸이에요 딸. 이러면서 자꾸 만져대고. 여기도 지금 이게 뭡니까? 더러워서 정말. 또 다른 여종업을 성추행하고 남자 직원은 폭행까지 하고. 장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장사가 잘 되도록 도와주겠다는 말과 함께 어깨를 토닥였다라는데 역하다 역해. 그래요. 저는 나는 예전부터 막 날 만지는 거 별로 안 좋아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이게 빠른 거지. 탁탁탁. 어딜 만지나 탁탁. 그랬었죠. 물론 이제 남자들이 만질 때 얘기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가만히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차이점일 수는 있는데 저런 건 아주 안 좋은 거죠. 이런 게 이제 586 좌파들. 이게 그 586 좌파들이 저게 문제라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예전에도 내가 그 노래도 몇 번 다룬 적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여성들이 그런 주장을 할 수는 있어요. 뭐 어떤 여성들에게 어떤 무언가 어떤 사회적으로 뭐 어떤 가정 일을 강요한다든지 뭐 왜 여자는 이래야 되는가 뭐 여자들이 뭐 어쨌다 뭐 왜 여자들을 차별하냐 뭐 이런 걸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여기에는 그게 남자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다. 그렇게 주장하기에는 같은 그 시대의 여자들 역시도 다른 여자들에 대한 어떤 가해 포인트도 있는 거야. 근데 이 문제가 지금 페미니즘이 해결을 못하는 거죠. 사실은 여기서부터 해결을 못하니까 그래서 나오게 된 게 이제 이퀄리즘이 되는 거고, 아직 우리나라는 그 단계까지 못 간 거예요. 사실은 페미니즘 논란이 아직 우리가 진행 중인 거는 초보 단계인 거지. 네, 우리가 냉정하게 그래, 여자들이 갖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피의식에 있어 왜 가해자가 항상 남자라고 전제가 돼 있냐, 거기에는 마찬가지로 여자들도 여자들에 대해서 가해를 했는데 이제 이런 문제로 앞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근데 지금 저런 장면에서 우리가 꼭 봐야 되는 거는 이 지점이라는 거예요. 586 좌파들, 지금 전형적인 586 좌파거든. 586 좌파들이 그 운동권 사고를 갖고 있는 애들이 얘네들이야말로 그 운동권의 세계가 자체가 굉장히 남성 위주적이라는 거야. 그리고 그 남성 위주적이면서 그런 위주적인 거에 있어서 여성을 하나의 소모품 취급을 했던 게 좌파 운동권이 갖고 있는 계급론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 여자를 만지는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거죠. 많이 일어나는 거고, 그런 사고에 있어서 우리가 꼭 지적해야 될 거는 저게 바로 좌파들의 실체고, 저런 좌파들의 사고방식이야말로 페미니즘이 저항하고 싸워야 되는 거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유심기게 봐야 되는 건, 저런 계급론을 갖고 있는 좌파 운동권들이야말로 여자들을 우습게 알고 여자들을 함부로 만져도 된다고 생각하는 애들인데, 저런 애들이 저렇게 여자를 만져댈 때 누가 입 다물고 있는가? 여성가족부, 여권단체들은 입을 다물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게 좀 반복적으로 포착이 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야? 그 여자들이 바로 같은 여자들에 대한 가해자라는 거죠. 자기네들 위치에 있는 같은 운동권 586 좌파 꼰대들이 저지르는 저런 행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똑같은 나이대에 있는 586 좌파 운동권 여성들 역시 가해자 편에 서 있는 거야. 그리고 조용히 입 다물고 가만히 있지. 우리는 이런 거를 보면서 누가 진짜 이 사회에 여성을 괴롭히는 진영이고 집단인지를 지속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저런 과정을 통해 이제 사람들이 알아가겠지. 야, 민주당이야말로 정말 여자를 함부로 대하는구나. 또 여성가족부가 이럴 때 입 다물고 있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반복적으로 그냥 지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여성가족부에 있는 페미니즘 집단들이야말로 실제로는 여성 가해자라는 거야. 특히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거지. 정의당도 그렇고 다른 당들도 그렇고 말로는 여자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발언들을 안 하고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죠. 우리는 이것들을 하나하나 지적해 가야 될 것입니다. 내일인가? 내일 모레구나. 내일 모레 광화문광장에서 광복절이기 때문에 우파로서는 이제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대놓고 금지를 했습니다. 금지라는 거는 나오면 벌금이라는 거예요. 잡히면. 광복절 집회 서울시가 금지를 때렸어요. 하지만 강행을 한다는 보수단체와의 충돌이 예상이 됩니다. 8월 15일 날 광복절에 예정된 대규모 도심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보수단체는 강행하겠다고 예고해 충돌이 예상된다. 자, 참석 예정 인원만 22만 명이라고 했다. 아마 이제 이건 좌우를 합쳐서 말할 것이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서초구 강남구 등에서 예고된 집회가 대규모 인파의 밀집 지역이다. 참여자도 예상될 수 있다. 하지만 보수단체에서는 집회 강행 의지를 밝혀 지자체 단체 간의 마찰이 예상이 된다.
그다음에 취소 요청 공문을 보냈으나 7개 단체가 집회 강행 의사를 밝혔다. 그래서 뭐 하게 될 거다. 여기 보면은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민경욱 의원은 5개 집회에서 감염된 이가 한 건도 없는데 뭘 못하게 하느냐라면서 예정대로 하겠다. 감염 예방법에 의하면 지자체 명령을 위반할 땐 최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행정명령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방 경찰청과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까지 발표했다. 현장 체증을 통해 집회금지 조치를 위반한 주최자와 참여자에 대한 고발 조치와 더불어 확진자 구상권 청구도 병행. 이거는 일단은 민경우 의원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보면은 이건 바로 이건 시작되는 거라고 봐야 되니까 뭐 한 300만 원 벌금은 뭐 이제 감수하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주최 측들이 있겠죠. 정광훈 목사님도 마찬가지일 거고 뭐 조원진 대표님도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얘네들이 지금 가는 거는 일단 주최 측에 대해서 일단 때리겠다라는 의도잖아요. 그래서 행정명령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서울 지방경찰청의 행정요원까지 동원해 공동으로 하겠다고 카메라만 찍고 막 이러겠지. 철저한 현장 체증을 통해 금지 조치를 위반한 주최자 참여자들에 대한 고발 조치 등등을 하겠다. 라는 건데 이게 이제 얘네들 경찰을 동원한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주최 측 때리고 뭘 보겠습니까? 저걸 기반으로 이제 계좌도 뒤져보고 입금 내역도 보고 이제 그런 걸 가져가겠다라는 거지. 그렇게 해서 세이브를 하겠다라는 거야. 이렇게 해갖고 하면은 이게 던져버리고 이렇게 또 패스하고 서로 이제 짝짝꿍 하겠다는 거지. 왜 검찰도 라도들이니까 경찰이랑 짝짝꿍이 맞아가지고 탁 하면은 이제 일단은 주최 측 같은 경우는 저날 이후로는 이제 서로 간에 집회는 할 수밖에 없겠죠. 사람들이 나오니까 거기서 물리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는데 이후에 이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벌금에 대해서 이게 청구서가 갔다. 그러면 이걸 받아본 쪽에서는 이거 뭐야? 이러고 항소하고 고소한다. 그럼 또 나와서 법정 서가지고 민사소송이든 뭐든 앉아가지고 그걸 또 해야 돼. 행정소송한다면서 이런 거 왔다 갔다 하다가 보면은 이제 그냥 벌금형에서 이제 알고 봤던 이 사람들이 뭐가 있었네라고 또 같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지.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저거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지금 좌파 진영 자체가 얼마나 여론이 두려운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굳이 저럴 필요는 없거든. 오히려 그냥 냅뒀어야 돼. 왜냐면 지금 통합당이 잘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어떤 이쪽의 집회가 여론에서 부정적으로 묘사가 되고 또 그것들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생겼다. 너무 어떤 그런 것들에 어떤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다든지 이러면 그게 또 통합당한테 덤탱이가 갈 수도 있어. 그래서 통합당이 만약에 다음 주에 지지율이 떨어졌다. 이러면 또 통합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태극기 집회 때문이야! 이러면서 또 이러고 치고받고 싸울 수가 있는 거야. 걸레다가 이런다고 또.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서로 간에 긴장이 여기 존재하고 있단 말이지. 어떤 누군가는 이게 마찰 요소가 있는 건데 오히려 얘네들이 완충 장치가 되어줬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저렇게 나오니까 오히려 한쪽에서는 저러면 집회를 해야지. 저렇게 나오면은 질 수가 없지. 이런 또 심리가 가동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게 부딪혔을 때도 통합당이 이제 손절치고 나가면서 분리가 또 돼요. 지금 저 부분은 좌파 애들이 그만큼 급하다는 거야 지금. 뭐가 급하냐? 길거리에 또 사람들이 쫙 나왔다 이거야. 근데 이게 막말로 우파 분들은 구별이 되지만 구별이 안 되는 언론 매체에서 부동산 반대하는 분들의 어떤 목소리가 이렇게 모였다라고 그냥 팍 찍어버려. 근데 거기에 우리 공화당 어디 당 어디 당 다 섞여 있어. 그러면 사이즈는 되게 커 보여. 이런 거 가지고 얘네들이 그런 꼴을 만들기 싫다 이거야 지금요. 어떻게든 갈라치기 해서 사람 한 명이라도 덜 나오게 하겠다 이건데 그만큼 이제 여론을 두려워하는 거죠. 실제로 지금 집회가 하나의 구소가 나오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가 이제 다 따로따로 집회라서 그런 그림이 과연 나오려나 싶기는 한데 이거 되게 엉뚱한 부분이 있어요. 박원순은 5일장에 내놓고 집회는 현장에서 막으려고 한다라는 거는 너무 이건 조금 서울시가 굉장히 무리수를 두는 거지. 근데 이런 무리수를 두는 데는 그만큼 이 여론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반증일 겁니다. 단지 이 과정에서 좀 주최 측들은
벌금 부분이라든지 저 뭐 감염법 예방이 어쩌고저쩌고 이걸 이제 감수하셔야 되고 그 과정에서 아마 뭐 뭐 위헌 소송 가자, 뭔 소송 가자 근데 소송이란 게 공짜로 되는 것도 아니잖아. 이러나 저러나 좀 이제 피곤함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겠죠. 이거는 지금 그만큼 좌파들이 여론에 밀리고 있구나라는 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서울시가 급한 것 같아. 좀 더 좌파들이 여유가 있었으면 솔직히 집회를 안 막지, 그냥 냅두지. 그냥 와서 해라 이러고 그냥 오히려 냅두려고 한단 말이야. 왜냐면은 거기서 꼭 사건 사고가 터지고 그게 항상 마이너스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냅뒀을 텐데 그만큼 지금은 조급하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 조원진 대표 뉴스가 하나 올라왔어요. 흥미롭네요. 이게 그 조원진 대표에 대한 그 친중 논란이 있었죠. 내가 방송 초기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그때도 한창 내가 일베에서 키보드 배틀 붙고 막 그럴 때였는데 그때는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친중주의자가 성조기 들고 집회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냐. 내가 그 말하고 나서는 또 그런 말로 또 많이들 반박을 하시더라고. 근데 친중 논란이라는 거는 뭐 사실 그게 에, 이게 일반적인 샤이보스 입장에서는 "그게 뭐야?" 뭐 이러고 만단 말이지. 뭐 결국에는 어떤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존재하고 뭐 이런저런 뭐 뭐 분리가 안 되는 이런 과정에서는 과거의 박근혜 정부 때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과 봤을 때는 친중 노선 자체를 부정하는 것도 좀 이상하고 그렇다고 뭐 친중이라고 뭐 다 우파에서 내쫓자 이러자니 과거에 안 그런 사람 찾는 게 더 힘들고 애매한 거야 지금. 여기서 조원진 대표가 이것도 고소를 냈나 봐요.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나왔을까요? 우리공화당의 조원진 대표의 친중 노선에 대한 비판이 불기소 처분됐다고 합니다. 우리공화당 인사들이 조원진 친중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무차별로 고소 고발했다. 하지만 다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시대지성 에스더라는 분께서는 이분이 이제 그 조원진 대표의 친중 논란을 가지고 좀 얘기를 했다가 고소를 당하신 분인가 봐요. 난 누군지 모르겠고. 근데 좌우당간 조원진 대표가 고발한 두 건의 혐의에 대해 경찰 검찰 모두 무혐의 처벌을 받았다. 김경혜 한양대 교수 뭐 잔나라크 TV 역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굉장히 우리공화당을 싫어하시나 봐. 예, 족바란 말을 쓰는 거 보니까. 그래서 조사받을 때 질문이 조원진이 왜 친중인가라고 물었는데 경찰이 내가 설득을 했다. 뭐라고 했냐 하면서 뭐 이게 이제 선거법의 특정 후보를 낙선시킬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했는데 우리공화당이 당선될 가능성이 없었다라면서 그러면서 설득당하지 않았어요. 이제 뭐 자기가 이제 무혐의 받은 거야. 뭐 꼭 이런 이유 때문은 아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법정 요건이 안 되니까 무혐의 받은 거고 또 냉정히 말하면 이제 조원진급 대표급의 이제 그런 유명한 공인 정도 되면은 그 사실상 뭐 이런 정도의 내용은 명예훼손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 앞에서 뭐 조원진 대표가 중국 브로커로 활동하고 싶다고 밝혔고 또 뭐 SK의 아스팔트 팔매 등등을 중국에서 해왔고 북한과 뭐 중국 법인 지분을 보유해 북한 뭐 무유한 가상 무유항공사 뭐야 뭔지를 몰라 하여튼 연 70억대 매출을 올렸고 예. 현역 국회의원 시절에도 대구 경제 중국이 그 답이다 뭐 이러면서 뭐 요런 걸 했었고 여기 조원진 대표가 있고요. 예. 그리고 뭐 여기 시진핑의 반부패 정책하면서 김무성도 있고 유승민과 조원진 대표. 아유 정말 짓궂다 짓궂어. 예. 사진도 이렇게 또 하필이면 김무성과 유승민과 같이 있는 사진을 올리셨네. 예. 이러면서 뭐 했다고 한다. 그래서 이제 뭐 친중 아니냐 뭐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거기서 이제 뭐 무혐의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공인들 정도급 되면 웬만한 비방들은 그냥 감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공인의 또 숙명인 거고.
뭐 변희재 씨에 대한 그런 것들도 다 무죄가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누구에 대한 것도 그런데 이제 이게 허위 사실이라든지 너무 근거도 없는 내용이나 이랬을 경우에는 법정에서 이제 그 들이밀만 하는 거지. 근데 인제 저런 걸 이제 갖다 붙이고 "친중 맞잖아. 친중이 욕이야." 뭐 이렇게 나가면 할 말이 없잖아. "내가 뭐 욕했어? 뭐 쌍욕을 했어. 어쨌어." 이러는데 법원에서 우리가 이제 명예훼손이라든지 이런 걸 판결 내린 그걸 보면은 이게 쌍욕을 하더라도 요건이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하여튼 뭐 수위가 좀 세야 돼. 그 사람에 대한 뭔가를 깔아내린다라는 건데 이게 인제 뭐 아주 그냥 노골적인 쌍욕이나 막 이런 거면 모르겠지만 이제 뭐 친중이다 이랬을 때는 사실은 이게 우파 쪽에서는 친중하면 그건 욕이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야 이 김대중 같은 놈아!" 내가 이랬어. 그러면은 그걸 듣는 다른 그 우파 사람이 "이런 나한테 그렇게 심한 욕을 해?" 이러고 둘이 싸운다라는 거야. 근데 막말로 이걸 법원에 가져가 봐. 법원에 가져가면 판사가 볼 때 "김대중 같은 놈아가 왜 욕입니까?" 그리고 무죄가 나오는 거야.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기준이라는 게 이게 우리가 일반 사람 일반적인 그 통념의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라서 우리가 진중이라는 거는 우파 진영에서는 거의 이건 거의 금기시되는 거지만 막상 이제 외부 세계로 가면은 그냥 뭐가 문제라는 거야 대체 이러고 그냥 네가 기분 나쁜 거잖아 이러고 그냥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이거를 끌어내려면 상대방한테 확실히 잡을 수 있는 어떤 무언가를 잡았어야 되는데 사실 친중 같은 경우는 그냥 저런 거야 이제 뭐 크게 의미는 없다고 생각해. 너무 유튜브 세계에만 보다 보니까 유튜브 세계에서 뭐 친중 논란돼 갖고 뭔 의미가 있어. 아무런 영향력도 없어 그런 거는. 그냥 우리가 이익이 되면 중국을 활용하고 아니면 마는 거지. 뭐 완벽하게 모든 걸 절단을 해 갖고 하자 이게 구조가 안 나와 그렇게는. 우리나라 수준이 그렇게 안 돼 주제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라고 봐야지 뭐 다른 건 아니죠. 뭐 설득을 당했다 이런 거보다는 사실은 그냥 요건 자체가 애초에 안 됐던 거지. 뭐라고 해. 가서 수사를 받을 만한 내용도 아니야. 그냥 거기서 끝났어야 되는데 가서 이것까지 얘기했다라면은 쪼끔 이제 선거법까지 선거법 위반 아니냐라고 생각까지 했었다라는 거라서 좀 위험할 뻔하긴 하셨네. 예.